네, 코스피 지수가 11개월 만에 2,800선을 넘어서면서 연일 강세 흐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다양한 변수 체크해 보도록 하죠. 매크로인사이트 강현기 DB증권 주식전략 파트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코스피가 2,800선 탈환을 했고요. 오늘 좀 쉬어가는가 싶었는데 연일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상승 탄력이 강해지고 있는데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 시장이 네. 계속 이제 상승을 보이는 거는 긍정적인데 네. 이러한 사전적인 기대감이 너무 빠르게 묻어나는 것은 아닌가. 네.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식시장의 최근 1년간 흐름을 보면 작년 7월 좀 이제 부진해지기 시작을 했었죠. 그때 수출 증가율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수출 증가율이 좀 더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작년 7월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도 상당히 특이한 점이고 향후 이런 여러 가지 신정부의 정책의 경기를 얼마나 돌려 세울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주사라든지 증권주들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의 영향은 어디까지 보십니까? 상법 개정의 요체를 보면 네. 결국은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일반 주주의 권리를 좀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시장의 방향성 요인보다는 저는 시장의 마지막 최소 하단을 좀 더 올리는 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저희 코스피가 지난 기간 역사를 보면은 IMF 시기를 제외하고는 트레일링 PBR 0.75배를 네. 지켜왔는데 이러한 하단이 이러한 여러 가지 법률안 개정에 의해서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지막 궁극의 순간에 저희 코스피 트레일링 PBR이 0.75배보다 약간 높은 0.8배 이런 식으로 자리매김할 이러한 초석을 좀 닦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상법 개정 이외에도 증시의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어떤 정책을 가장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상법 개정하고 또 네. 짝꿍이 자본시장법 개정이죠. 요것은 또 핵심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여기 피인수 기업에 대한 대주주에게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그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공개 매수로 동일한 가격에 이제 좀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고 요건 역시도 저희가 주식시장의 하단을 조금은 더 높여 세울 수 있는 요인으로 네. 작용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최근 지수 상승에 외국인의 수급이 좀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 살펴보시면요.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작년 8월 이후 처음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1조 넘게 매수 계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오늘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는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 변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거는 글로벌 정세하고 약간 엮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달러가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화는 상대적으로 당연히 강했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저희 시장에 참여했을 때 환차 이익까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우리 한국 시장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다시 또 외환시장 동향에 따라서 이러한 흐름은 지속이 되거나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저는 여기에서 핵심이 미국채 장기물의 매력이 언제 돌아올지라고 봐요. 예. 여기 차트를 같이 보시면 네. 여기 이제 녹색 선이 미국의 10년물 금리 요즘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었죠.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금리하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궤적이 굉장히 흡사한 게 미국의 물가 상승률 더하기 경제 성장률 요 두 가지의 함수죠. 장기물 금리는. 근데 요즘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고 네. 그렇게 되면은
각국별로 뭐 어떠한 관세가 수치적으로 이제 책정이 돼서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물가에 대한 반영은 금융시장이 계산을 굉장히 빨리 하기 때문에 네. 장기물에 대해서도 물가에 대한 반영은 저희가 7월 초 이후로 완료가 될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 미국 경제가 위쪽으로 갈지 또 아래쪽으로 갈지, 특히나 만약에 미국 경제가 아래쪽으로 간다면 요것은 미국의 장기물이 반영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 예, 국채 장기물 아래쪽으로 가고 미국채 그렇게 해서 매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으면 요거를 매수하기 위한 달러 자금 유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됐을 때 달러가 오히려 하반기에 미국채 장기물 매력을 쫓아서 이동했을 때의 외환시장 변화는 저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환경이 나타나면 지금까지 저희 코스피가 누렸던 수급상의 이점도 좀 더 달라지는 모습으로 네. 전개될 가능성도 이제 있는 거죠. 예. 네, 미국의 장기채 금리의 동향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추경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입니다. 특히 하반기에 추가 금리 인하까지 맞물리게 된다면 유동성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해석해 볼까요? 예, 지난 2월에 지금의 여당이죠. 네. 이제 올해 추경에 대해서 35조 요 정도로 이제 계획을 세웠고 1차 추경이 13.8조. 네. 예. 그리고 2차 추경이 21조에서 더하기 알파 더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추경을 할 때는 정책을 좀 섞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금리도 같이 내려주면 훨씬 더 파워풀하게 여러 정책이 경제에 스며들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추경이나 금리 인하, 그러니까 대규모 유동성을 풀 때 근데 한국 경제의 특수성이기도 한데 부동산을 네. 얘기 안 할 수가 그럼요. 없습니다. 네, 예. 네. 근데 부동산 관련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저희 한국의 부동산 구조가 금융위기 전과 금융위기 이후로 좀 달라집니다. 여기 녹색 선이 금리인데 금융위기 전에는 금리가 올라갈 땐 보통 경제가 좋은 순간이거든요. 이때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요. 금융위기 전에. 요거는 비교적 건전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입니다. 예. 경기가 좋아서 오르는 거니까. 네.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저희가 이 녹색선 금리가 내려갈 때 그때는 한참 경제 성장률도 많이 이제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차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풀면서 대비를 하는데 이 유동성을 푸는 족족 여기 이 회색 선 보시면은 부동산 가격이 그 돈을 다 흡수를 해버립니다. 네. 그러면 부동산 쪽에 좀 더 돈이 많이 가고 나머지 경제 활동에는 좀 적게 가는 게 지금까지 한국의 부동산 그리고 요걸 둘러싼 경제 특징이었어요. 이 문제가 아직까지는 시원스럽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번에 추경 그리고 금리 인하 과정에서 부동산 쪽이 오히려 조금은 더 자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주식시장은 그 이후 단계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 공급이 주식시장보다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먼저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대 요인을 짚어봤지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하향되고 있고요. 내수 부진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유독 약하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내수도 문제지만 네. 내수는 차후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예, 국내 정책으로도 충분히 내수를 어느 정도는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국내 정책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바로 대외 수출입니다. 네. 예, 이거는 국제 정세가 이게 견고하게 맞물린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내 수출 증가율을 보면은 요즘 내려오는 추세가 여전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희 코스피가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한국 경제 특성을 잘 반영해서 수출 증가율에 연동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요즘 급반등한 코스피 이와 반대로 수출 증가율은 내려가고 있는 것, 이 엇박자가 네. 어떻게 나중에 마무리될지가 관건이 되는 거죠. 요즘 수출 증가율 내려오는 건 글로벌 전반으로도 보면은 경제가 아주 썩 나이스하다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이게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데 이걸 반영해서 수출 증가율도 내려오고 있어서 상황이 만만치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한 가지 요즘 저희 원화가 네. 꽤 강해지고 네네. 있는데 이게 당장의 수급으로는 좋아요. 외국인 자금들도 환차익을 노리고 저희 코스피에도 유입될 수 있는데 그 다음 스텝에서는 저희 원화가 강해지면 이게 교육 조건 증가율이 불리해집니다. 우리 한국의 물품 가격이 좀 더 올라가는 거니까 해외에서는 가격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 차트 준비한 것 중에서 미국 저희 한국의 교육 조건 증가율하고 코스피하고 그려보면 원화가 강세를 보였을 때 교육 조건 증가율은 그 다음 스텝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코스피에 왕왕 선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저희 대외 수출 환경에는 그렇게 희소식은 아닌 것 같다. 이러한 펀더멘탈 변화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뒷맛이 많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을 다시 생각해 보면 트럼프발 관세 때문에 흔들리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는 좀 선박에 나서줬는데 그 배경은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저는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단어 관세에 있다고 봐요. 저희가 4월 초 상호 관세 대단히 좀 충격적인 수치로 발표가 됐고 그에 따라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모두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 날짜로 치면은 한국으로 4월 10일부터 조금씩 반전이 나타났어요. 관세, 상호 관세 유예 쪽으로 점점 가닥이 잡혀 있었고 특히나 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도 비교적 우호적인 모습으로 협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관세 유예가 되고 그 이후에는 훨씬 더 강도가 낮은 형태로 상호 관세가 매겨지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에 의해서 이게 시장을 올려 세운 게 가장 중심축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관세 유예가 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됐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좀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했다. 미중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요즘 직전 1.5개월간은 관세 유예에 대한 기대로 올랐는데 최근 며칠간 또 약간 달라졌어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미묘하게 달라진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보면 일단은 미국이 감세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세, 세금을 이제 깎고 이렇게 되면은 어디에선가는 세수 확보를 좀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향후 그 다음 스텝에서 상호 관세가 오히려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될 여지가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요즘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과 약간의 마찰이 조금씩 관세 문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다. 요걸 좀 주시해서 보시자.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립니다. 미국의 주요 지표들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P 고용의 경우 예상을 크게 하회했는데 주말 사이에 나왔던 미국의 5월 비농업 고용은 예상치를 웃돌면서 그래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가 고용 보고서를 보면 예상치보다는 괜찮았는데 직전보다는 또 조금씩 둔화되는 형태가 나타나더라고요. 이렇게 고용이 왜 이렇게 슬금슬금 약간씩 밀리고 있나 이 현상을 저희가 숙고를 해봐야 되는데 관련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고용에 대해서도 고용에 선행하는 지표가 있고 고용에 후행하는 지표가 있더라고요. 근데 고용에 좀 더 선행하는 고용 지표가 평균 주간 근로 시간입니다. 근데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은 상당히 충격적인 수준에 머무르는데 팬데믹 때 저점에 위치해 있어요. 뭔가 고용의 선행 지표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용의 선행 지표 계열 중에 하나가
네. 신규 채용률인데 저는 이 지표 업데이트하면서는 좀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때에는 모든 경제 활동이 멈춰섰었어요. 예. 그래서 신규 채용, 채용하려고 가는 사람도 없고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네. 예, 굉장히 저조한 수준에 있었는데 요즘이 미국의 신규 채용률이 팬데믹 때 저점에 이르렀다. 이거는 상당히 좀 신선한, 좀 더 충격적인 지표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왜 이렇게 고용의 선행 지표들이 부진할까? 요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다른 분들은 많이 또 이렇게 생각하시죠. AI 시대니까. 네. AI 시대니까 고용이 좀 저조해도 기업들은 훨씬 더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바탕으로 이익도 많이 날 거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요즘에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미국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마저도 떨어졌어요. 그럼 이게 뭔가 이게 짜임새가 잘 안 맞는 겁니다. AI 시대에 의해서 고용이 저조하다. 그래서 괜찮다. 이런 짜임새는 좀 안 맞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하죠. 복잡하게 해석하기보다는 가장 단순하게 해석하는 게 진실에 가깝다라고 이제 오컴의 면도날 이러한 말로 풀이를 하는데 그러면 노동 생산성 증가율도 저희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용의 선행 지표가 내려왔다면 한마디로 경제에 뭔가 골마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저는 미국 경제 골마이 있는 부분이 부양책 회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요즘 투자자분들은 미국 연준에서 양적 긴축 또는 부양책 회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고려를 안 하시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녹색선을 보면은 예전에 팬데믹 때 이 녹색선이 쭉 올라간 건 미국 연준에서도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은 그런데 유동성 공급할 때 절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행정부가 채권 발행을 좀 많이 해줘야 되죠. 그러면 많이 발행된 채권을 미국 연준이 매수함으로써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부양책이 2020년에 제시가 된 거죠. 이때 물론 미국의 고용의 선행 지표들도 많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미국의 상당한 부양책이 회수되는 과정에서 또 미국의 고용 선행 지표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럼 근본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양적 긴축을 위시한 부양책 회수 과정에서 점점 미국의 경제 체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여러 활로를 쫓아서 지금 다양한 정책을 한번 제시는 해보고 있는 거고요. 상당히 이제 약화되는 정도가 선행지수 관점에서는 꽤 많이 진척이 돼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한 가지 더 언급을 드릴게요. 요즘에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미국 경기 선행지수 요거 미국의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질타도 많이 받고 있는데 어쩌면은 또 이 부양책 회수 과정에서 또 가장 경로가 흡사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컨퍼런스 보드 미국 경기 선행지수거든요. 이것이 팬데믹 때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데 주가는 상당히 위쪽에 있다는 것. 이 경제와 주가의 엇박자가 난다는 점도 저희가 좀 주시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이렇게 고용이 그래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욱더 늦춰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파월 의장을 압박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강조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연준은 당분간 그러니까 연 중반 정도까지는 금리를 동결 상태로 유지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보고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는 그 필요성을 많이 언급을 하시죠. 자, 그러면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의 물가가 아니라 상호 관세 유예가 끝난 이후 미국 물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세가 미국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가늠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최소한 7월 이후
그 상황이 반영되는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선 한 8월 정도 연준은 그 데이터를 입수하겠죠. 그리고 그 보통 물가도 뭐 모두가 경제 데이터가 다 마찬가지인데 그 데이터를 단 1회만 판단해서는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연속성을 보기 위해선 최소한 2회 정도는 봐야 됩니다. 네. 그럼 8월, 9월 정도까지 연준은 데이터 확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이때까지는 연준은 충분한 정보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할 여지도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연준이 당분간은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 좀 신중한 스탠스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미국 하면 가장 우려되는 게 재정 적자가 되겠죠. 최근 하원에서는 감세 법안까지 통과한 가운데 지금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감세 반대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예, 이 감세가 네. 저는 상당히 후속적인 여러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걸로 봐요. 물론 이 감세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이러한 이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균열이 있었는데 충돌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일단 감세를 했다면 미국의 그 많은 국가 부채에 대해서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이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미국채에 대한 그 신뢰성이 점점 더 훼손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임기 초부터 언급했던 관세였죠. 관세, 네. 예. 그래서라도 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끝난 이후에는 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글로벌 교역에 대해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향후의 관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또 경계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시장이 지금 묻어있는 긍정적인 전망보다 다르게 흘러갈 여지도 존재한다. 예,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지금 감세 법안에 포함된 보복세가 최근에 또 논란을 일구고 있습니다. 보복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이 보복세가 미국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디까지 보십니까? 보복세가 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특정 외국이 미국 기업에게 좀 부당한 과세를 했다고 미국 행정부가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특정 외국의 투자자에 대해서 일정한 페널티를 주는 거죠. 이 특정 외국의 투자자가 미국에서 뭐 자산을 매입해서 이자 또는 배당 또는 사업 소득까지 누렸을 때 이거에 대한 과세율을 좀 더 올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보복이죠. 예. 이렇게 되면은 저는 미국이 이걸 굉장히 신축적으로 조심스럽게 적용할 것 같긴 한데 실질 운영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됐을 때는 오히려 미국 자산에 대한 수급이 약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지금 법안에 포함은 돼 있지만 상당히 실행에는 신중할 것이다. 예, 이렇게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예. 보복세 실행에는 아무래도 좀 신중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 증시로 가보도록 하죠. 미증시 관세 우려로 그동안 많이 하락했다가 낙폭을 대부분 만회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미국 증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마치 굉장히 이제 상황이 우호적으로 바뀌어서 편안하게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대단히 큰 모순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예, 차트에서 한번 보실까요? 예, 제가 미국의 PER하고 GDP 증가율 컨센서스를 그려왔는데 일단은 상식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GDP 증가율이 내려오면 모멘텀이 약화되는 거니까 밸류에이션도 높이 있는 건 지탱은 아마 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GDP 증가율 내려올 때 밸류에이션이 내려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전 2000년 그리고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건 예전에 2021년 언저리 이때도 그랬죠. 자, 그런데 요즘에 미국 시장의 PER은 IT 버블 붕괴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23배예요. S&P 500 PER이. 그런데 미국의 실질 GDP 예상치 경로를 보면 이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모멘텀이 하락하고 있는데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있다. 네. 지금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예요. 예, 이건 굉장히 큰 모순인데 이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체적으로는 시장이 맞아요. 하지만 예, 이게 대체적인 거지 모든 경우에 시장이 맞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GDP 증가율, 부양책도 회수하는 과정에서 조금 내려오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지금 시장이 좀 더 국지적으로는 이벤트에 의해서 여러 관세 문제 뭐 제시했다가 유예했다가 이러한 과정에서 좀 과도한 상승이 나타났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떻게 맞느냐는 향후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좀 큰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은 합니다. 예. 네, 미증시를 체크해 주셨고 최근에 또 일본의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BOJ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시선들도 나오고 있는데 BOJ 하면 작년에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로 시장 폭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조건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미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관세 협상이 이제 한참인데 여기에서 일본 관점에서는 가장 좋은 건 자동차 무관세입니다. 예, 일본은 자동차 산업이 이제 메인이니까 아니면 최소한 자동차 관세만큼은 좀 많이 떨어뜨려야 네. 활로가 모색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고 해보겠습니다. 보통 미국과 일본은 좀 더 이제 경제에서 끈끈하게 가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일본에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관세를 책정해 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한시름 놓은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경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일본의 두 번째 경제 문제는 물가입니다. 예, 물가가 참 안 잡혀요. 예, 네. 요즘에 일본의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3.6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떨어집니다. 예, 요즘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다지만 신선식품 제외한 일본의 물가는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굉장히 좀 까다로운 환경이 돼버렸죠. 그렇다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BOJ가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일본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예, 이러한 뭐 조건 아래에서는 BOJ가 그 다음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를 올릴 수 있는데, 네. 이때 달러엔이 차트상으로 참 굉장히 크리티컬한 위치에 있어요. 달러엔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엔화가 강세가 되는 건데 차트상으로 달러엔이 지난 2년 반 동안 140엔을 굉장히 꾸준하게 잘 지켰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지금도 140엔 초반인데 BOJ가 금리를 올린다면 네. 엔화 강세로 140엔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죠. 저희가 오랫동안 지켰던 지지선이 깨고 내려가면 한 번에 또 훅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한 130엔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 엔화 강세에 의한 엔캐리 트레이드 회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나마 작년 8월은 140엔 위에서 엔화가 좀 움직였던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140엔 밑으로 훅 내려가 버리면 아마 엔캐리 트레이드 회수의 파괴력이 작년 8월보다도 조금 더 셀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예, 조건부. 네.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 관련 이 관세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좀 더 달려 있다. 이렇게 언급을 드립니다. 네, 미국과 일본 간의 자동차와 관련해서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복귀를 해보면 미증시 대비해서 한국 증시가 좀 시세를 강력하게 내줬습니다. 여전히 한국 증시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시선이 많은데 파 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뭐 이건 팩트니까요. 예, 미국보다 네. 한국이 저평가된 거는 팩트인데, 이러한 팩트가 지난 사실은 한 45년 동안 계속 언급이 된 팩트이기도 합니다. 네. 예, 한국 시장은 물론 저평가에 대해서 탈출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러한 얘기가 요즘 다시 대두되고 있다는 건 최근 한국 시장이 급반등했는데 추가 상승 논리를 위해서 다시 언급되는 건 아닌가. 이것도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대비 한국의 저평가는
이게 달라졌다가 뭐 이렇게 바뀌는 변수라기보다는 상수였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승의 논리로 이제 보강하기 위해서 뭐 대두하는 이런 말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점도 한번 숙고해 볼 시장 분위기를 판단할 때 숙고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요. AI와 같은 첨단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강한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라든지 증권주 다시 한번 달려주고 있고 지역화폐 관련주도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업종별로 약간 다르게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AI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분의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부는 R&D라든지 그러한 지원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AI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지금 순간적으로 오르내리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거라서 좀 경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대신에 정책과 연동된 그리고 정책에 의해서 펀더멘탈도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주식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요즘에 건설도 아까 부동산 말씀드렸지만 건설주도 움직이고 있고 요즘 호텔 레저도 꽤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 내수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고 또 중국도 부양책을 해요.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저희 호텔 레저 쪽도 움직이고 있어서 이쪽 부분은 정책에 의해서도 충분히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 또 6월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반기 시장 전략 간략하게 좀 짚어주실까요? 예, 업종 내부적으로는 요즘 굉장히 활발한 모습, 다이나믹이 있어서 투자자 분들도 현명하게 판단하시면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주식시장 전체 그리고 주식시장을 좌우하는 펀더멘탈과의 괴리가 상당하다. 그래서 이 시장 전체에 대한 움직임, 베타가 높은 주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계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와 주가의 괴리가 좀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시장에 대한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강형기 DB증권 주식전략 파트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